국내 대형 방산업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첫 국산 전투기 설계도면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북한을 해킹의 배후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해킹 피해와 사이버 테러가 급증하는 지금, 세계 각국은 사이버 전쟁에 대한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이미 현실이 된 사이버 전쟁이 가져올 위협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막을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주입니다. 대한민국 스마트 보급률 1위죠.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급률 전 세계 1위 100%에 육박합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이 최근 들어서 커다란 이슈에 빠졌습니다. 속속들이 해커 조직에게 털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이 디도스 사건부터 가상 자산 거래소 해킹 등 대한민국 곳곳을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했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이버 전쟁이 현재 얼마나 위협적인지 그리고 어떤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승주 교수님, 문정현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분은 학계 교수님으로, 한 분은 보안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요즘에 학생들도 관심이 정말 많죠? 많죠. 예, 그리고 워낙 해킹 이런 게 이슈가 되니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는 편이고요. 전 궁금한 게요. 네. 혹시 제자 중에 나쁜 해커 발견한 적 있습니까? 나쁜 해커였는데 좋은 해커가 된 학생들은 있습니다.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안 이러면 사실 1세대 보안하면 저희가 V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건데 맞습니다. 양대 산맥으로 오른쪽 윈도우 우 하단에 보면은 이 캡슐 네. 약이 이렇게 반짝반짝 네. 하는데 그 업체 맞습니다. 저희 회사입니다. 예. 네. 최근 정말 해킹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으로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일단 올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에 네. 하루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가 몇 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하루에요? 예, 예. 공공기관이요. 와 이건 이미 예상을 깨버렸다. 하루에 엄청 많아요. 많이 부르자 그러면 10번.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네. 백단위. 국가정보원 장이 직접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루에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가 162만 건이다라고 2만 발표를 건이요? 했습니다. 162가 아니라 162만 건이요? 맞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전 세계가 우리 기관만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이 공격의 대부분은 북한에서 오고 그 뒤를 이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이란, 파키스탄 쪽에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팬데믹 현상이 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통 피싱 공격이라고 보이스 피싱, 뭐 이메일 피싱이라고 하는 이런 피싱 공격이 또한 11% 정도 증가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주요 기관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한국원자력연구원, 뭐 대우 조선해양, 뭐 그다음에 카이 이런 곳이 해킹을 당해서 중요 자료가 노출됐다. 이런 게 실제로 발표되기도 했죠. 근데 국가기관의 지금 대부분의 해킹 수도는 북한 쪽이 좀 많나요? 일단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또 이제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치 자금도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군사 정보, 국가 정보를 훔쳐가기 위해서는 이 해킹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이 해킹 이쪽은 배후도 북한이에요? 일단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북한이 했을까? 잡아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 라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이게 북한 해킹이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 네. 굉장히 의아해 하세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뭐 북한이 인터넷도 잘 안 돼 있고 네. 그 기술이 그렇게 좋은가? 우리나라의 국책 연구기관을 해킹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고 맞아요. 궁금해 하시는데 네. 실제로 이제 거의 20년 동안 북한은 굉장히 많은 그 자본과 노력을 투자를 해가지고 해킹을 하는데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국책 연구기관이나 방위 산업체들에 대한 해킹은 이제 조사를 전문가들이 같이 하고 있고 네. 그 결과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우리 국민분들이 저 또 잘 모르니까 북한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시스템에 찍힌 것도 아니고. 쟤들은 뭐 했다만 하면 북한이래. 뭐 이런 얘기들 사실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좀 명심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해킹 공격이 들어오면 그 근원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잘 보시면 북한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북한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뭐 언제 공격은 북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공격을 까먹어. 언제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죠. 실제로 예전에 이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라는 미국의 회사가 인터뷰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다가 북한 해커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었거든요. 실제로 해킹 공격이 들어온 건 2014년 11월이었는데 FBI가 북한이 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한 건 한 달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북한이 맞다라고 얘기한 건 4년 뒤인 2018년이었거든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까먹었어요. 사실은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는 사실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보통 이제 IP 주소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보통 댓글이 달리는 거 보면 야, IP 주소는 저거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고 우회한다 뭐. 우회할 수도 있는데 쟤들은 또 뭐 IP 주소 갖고 뭐 북한이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제 IP 주소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 작가들의 어떤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묻어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또 소설을 쓸 때도 그 사람의 필체나 문체가 네네. 드러난다 네네네. 그러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그 프로그램 개발자의 스타일이 묻어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범죄를 할 때도 이 범죄 패턴은 어느 조직의 소행 같은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공격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 스타일, 공격 패턴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 문 이사님 계시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V로 시작하는 회사 이런 데서 사실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왜 우리가 많을까요? 많이 공격받았으니까. 그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공격자를 지목하는데 판단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이게 국가기관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라는 뉴스 보도를 들으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믿어도 괜찮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범행 패턴과 관련한, 즉 해킹 프로그램을 만드는 패턴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나라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북한 소행인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그 자세한 공격 패턴을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그 패턴을 안 쓰겠죠. 바꿀까 봐. 그렇겠네. 예, 그러니까 이제 두루뭉실하게 정부는 항상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저거 못 믿겠는데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밥만 먹고 우리나라만 그렇게 공격해요? 일단은 2000년대 초반에는 네. 이제 김정일 정권에서 김정은 정권으로 넘어오는 시기거든요. 네. 이제 후계 양성을 하는 시기인데 그때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방 무기 정보 훔치는 데 집중을 했어요. 대부분 이제 국방 관련된 사람들한테 네네네. 해킹을 해서 군사 정보를 훔쳐오는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2009년도에 77 디도스라는 게 한번 터져요. 디도스 공격.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민간 쪽도 이제 공격을 해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려고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 전쟁에서 일어났던 거를 이 사이버 공간으로 옮긴 거예요. 전장 자체를, 영역 자체를 옮긴 거고 그러다가 이제 앞서 김승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11월 24일 날 소니 픽처스라는 영화사가 미국 영화사죠.
김정은을 암살하는 주제 영화를 만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크리스마스 때 그걸 개봉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네. 초토화가 돼요. 와. 그리고 거기 대표의 개인 정보들이 막 인터넷에 공개가 오. 되고 아직 개봉되기 전 영화들이 브래드 피트 영화가 개봉도 되기 전에 네. 인터넷에 떠요. 아.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그걸 해킹을 해서 너희들이 이 소니 픽처스에서 이런 인터뷰라는 영화를 개봉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영화 다 공개해버리겠다. 협박도 하고 근데 실패를 하죠. 사실 그 공격도 중요하지만 그 공격이 있는 얼마 후에 한국의 발전소가 공격을 받아요. 오. 2014년 12월 9일 날 오. 정확하게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곳이 공격을 받는데 그 이유가 사실 소니 픽처스 때문에 소니 픽처스가 공격을 받고 그래서 그 연관성에 대한 조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었고 그 당시에 이제 영화사 공격을 이제 한국의 분석가들이 분석을 해줘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런 공격을 받은 게 사실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미국을 공격하면 뭐 네. 이거는. 그걸 한국의 분석가들이 미국의 소니 픽처스 영화 해킹당한 걸 분석을 해주자 네. 금방 노출이 된 거죠. 어. 왜냐하면 우리는 누적된 데이터가 많았기 네네. 때문에 이건 바로 청와대가 공격했던 코드하고 99.9% 일치하는 이야.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한국수력원자력 공격이 들어와요. 왜냐? 어. 그럼 한국의 분석가들이 미국을 분석해야 될까요? 한국을 분석해야 될까요? 한국 먼저 분석해요. 교란시킨 거예요. 아. 이게 전술적으로 사용이 된 거고 그래서 한국의 분석가들은 소니 픽처스 분석하다가 손 떼고 급하게 돌아왔는데 한수원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양동 작전을 썼나? 맞아요. 그 전쟁 개념으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와.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좀 조용히 모르게 우리 아니다 발뺌하다가 적극적으로 막 드러내놓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적극적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노골적으로 해도 이 공격의 배후에 대해서 한국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이거 북한 소행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무슨 소리냐. 증거 있으면 내놔라. 발뺌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게 여러 번 있었고요. 오. 실제로 북한은 김정일 때부터 이 사이버 공격, 해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고 생각을 가졌었고요. 사실 김정은은 김정일이 만들어 놓은 그 판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잘 활용하는 이유가 한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미천이 별로 안 듭니다. 일단 똑똑하기만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뭐 얘기하면 북한 애들이 잘 못 먹고 인터넷도 없는데 뭐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어? 또 이런 얘기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북한이 과연 해킹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공식적인 보고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주 우연찮게 김일성 대학 출신이 전 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출전한 적이 있어요. 이 ACM ICPC라고 하는 대회인데 여기서 1등하면 구글에서 그냥 스카우트 해간다는 그 정도로 유명한 여기서 대회입니다. 1등하면 전 세계 1위 IT 기업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카우트한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몇 년 전에 김일성 대학 출신 학생들이 나왔어요. 우와. 나왔는데 1등은 못했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스탠포드 대학 출신 팀보다 상위 랭크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표로는 저희 카이스트하고 저희 고려대학교가 나갔는데 저희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고려대학교가 어려워하네. 스탠포드 위다. 아이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 자체를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구나.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해킹을 잘하면 외국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이라는 데는 이제 인터넷이 없으니까 중국이나 유럽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인이 기본적으로 해킹, 사이버전은 북한 입장에서 봐서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는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북한을 똑같이 보복 공격을 하려고 해도 때가 없죠. 북한은 인터넷을 잘 안 쓰니까. 유선 전화 쓰니까. 그렇죠. 공격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비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전원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이니까 또 선호하는 게 있고요. 생각할수록 무섭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서 외화벌이가 중단됐잖아요. 근데 이제 해킹 공격을 통해서는 뭐 암호화폐도 해킹할 수 있고 뭐 이러니까 외화벌이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킹 공격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암호화 자산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해킹을 당해서 뺏어 나가면 이게 자기 거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산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정말 생각할수록 무섭다. 네, 근데 도대체 해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비슷한 해킹 기법이 쓰이고 있는데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메일 쓰고 계시잖아요. 쓰죠. 네. 그죠? 이메일만 알면 굉장히 쉽게 해킹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보안 교육을 할 때 발신자를 자세히 봐라. 이게 내가 아는 사람 메일 주소인지. 근데 북한 애들은 진짜 메일 주소처럼 만들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나는 그런 공격이 안 당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고위 공직자들도 이 해킹을 당하고 있고 그걸 이제 스페어 피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격은 이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웹사이트에는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하냐. 그래서 워터링홀 공격이라 그래서 물웅덩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육식동물 사자가 초식동물 잡아먹듯이 맨날 쫓아다녔어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잡아먹으려고. 근데 지켜봤더니 좀 나이가 먹은 오래된 사자예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쳐다보니까 얘가 결국에는 뛰다가 물을 마시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풀숲에 숨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차피 초식동물 내가 먹고 살려면 물가로 오는구나라는 걸 이제 그 방식을 이제 네네. 사이버 공격에 적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 있는 사이트를 해킹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해킹을 하는 기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즘 너무 화두가 되고 있는 공격 기법인데요.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고 해서 공급망 공격. 보통 이제 프로그램 컴퓨터 쓰시면 업데이트하라는 창 많이 뜨잖아요. 많이 뜨죠. 왜냐하면 업데이트를 안 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면 그럼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해커들이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를 해킹해요. 개발자를, 프로그래머를. 네. 그래서 거기에 잠복해요. 그래서 얘가 무슨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만들고 있구나.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다가 악의적인 코드를 살짝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쓰는 모든 고객들 있죠. 그게 전 국민이 될 수도 있고 네.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인프라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공급망을 공격하는 기법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요즘 SNS 다 쓰시잖아요. 다 쓰죠.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링크드인, 뭐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런 메신저도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북한의 공작원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오프라인으로 스파이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 부담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 공간에 이제 그 미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해커는 남자들이에요. 군인들이기 때문에 남자인데 이제 여자로 이제 변장을 해서 프로필 사진을 이쁜 아가씨로 바꾼 다음에 남자들한테 접근하는데 대부분 넘어가세요. 그래요? 대부분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쁘장한 분이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뭐 교수님, 뭐 어떤 뭐 오빠 하면서 뭔가 파일을 보내는데 처음에는 정상 파일을 보내요. 정상 문서 같은 걸 보내요. 그래서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악성 파일을 보내요. 그럼 거의 열어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킹을 해서 그 PC를 장악을 하고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누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컴퓨터로. 어머, 무서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무서운데 그럼 우린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린 공격부대, 그러니까 뭐 해커 공격부대 같은 건 없어요? 사실 그 어떤 나라도 네. 우리가 공격부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럼 당신네들이 공격했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는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버 작전사령부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은 얼마 전에 이제 육군 육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어떤 영국을 향한 뭐 SNS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버 공격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래서 육사단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8200 부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52년에 설립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고등학생 중에서
수학이나 과학의 영재성을 갖고 있는 애들을 뽑습니다. 네. 그래서 이 8200 부대에서 군복무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총을 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뭐 과학 기술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이버 방어 공격 기술을 연구한다든가 이런 연구 개발하는데 종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이제 군복무를 하면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명문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이 친구들이 이제 사회로 나와서 뭐 스타트업을 차린다든가 아니면 기업에 이렇게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군에 갔다가 학교에 갔다가 산업체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학교에 갔다가 그렇죠. 군복무를 하고 산업체로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8200 부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 군 경험을 해서 아 이런 게 현장에선 필요하구나. 이걸 느낀 다음에 대학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더 확실히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 친구들이 다시 산업체로 나오니까 이런 친구들이 만든 회사들이 뭐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고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뭐 이런 겁니다. 최근 그러면 일어난 해킹 사건들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19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병원들이 타깃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5개 병원이 실제로 공격을 받았었고 실제로 해커들이 뭐 병원 하나당 무슨 $10,000,000씩 요구하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건 컬러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래서 그 송유관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1962년에 설립이 돼서 미국 남동부의 한 45% 정도의 연료를 공급하는 곳이었거든요. 여기가 공격을 당해서 실제로 연료 공급이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밥이 되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기름값이나 이런 것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적이 있고요. 블룸버그는 실제로 이 회사가 57억 원 정도를 해커에게 주고 이 공격을 멈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인류의 목숨, 국가의 아니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집단들이라는 거고 이거 자꾸 이런 피해 당하면 이거 큰일 나겠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협이 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부터 사이버 위협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면 될까요? 보통 우리가 사이버전이 제대로 시작됐다. 사이버전이 효시가 됐다. 이렇게 일컫는 게 걸프전입니다. 정확히는 걸프전이 정보전의 시작이었다. 인포메이션 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걸프전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전투는 보병이 들어가서 뭐 서로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걸프전은 항공모함이 바다 밖에 있고 계속해서 무슨 드론 날리고 유도 미사일 날리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쑥대밭을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이 들어갔죠. 이 걸프전을 딱 거치면서 미국이 느낀 게 정보를 누가 빨리 얻느냐가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구나. 이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원격에서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주요 시설의 좌표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정보는 감추고 적의 정보는 내가 빨리 얻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걸프전이 정보전의 시작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럼 정보를 공격하는 건 사이버 공격인 거고 그걸 막는 건 사이버 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버 공격, 사이버 전 이거 중요성이 걸프전을 시작으로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옛날 스파이하고 스파이 잡아내는 전략하고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님 경험요? 네. 지금 이제 2021년이니까 거의 정확히 20년 전인 것 같아요. 8월 달이었고 8월 8일이었고 제가 이제 보안 쪽을 일을 시작하기 이제 거의 어린이 정도 이제 걸음마를 좀 뗄 때였는데 제가 이제 보안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회원이 한 7만 명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조금 제가 좀 파워블로거처럼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누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익명의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말을 걸어왔는데
자기가 처음부터 인사를 그 당시 우리가 채팅 인사는 반가였어요. 반가. 하이루 기억하시나요? 네, 하이루. 너무 옛날 얘기로 네.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안녕하신지라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신지라. 네, 하신지라. 하신지라. 네. 이건 사투리인데? 네. 그러면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자기는 북한의 인민무력부 8사단에 있는 사람이다. 응?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응. 어이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미림대학교 연구원이다. 그럼 앞에서는 군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미림대학 연구원이면 거짓말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마술도 아니고. 네, 제가 미림대학을 이제 알질 못했으니까 그때는 구글이 없었고 알타비스타, 야후 이런 이제 검색 네. 엔진이 있었어요. 네.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요. 미림대학이라는 게 네. 결과가. 근데 혹시나 해서 영어로 MIRIM을 딱 쳤더니 알타비스타에 해외에서 노스 코리아 뭐 칼리지 미림 칼리지 평양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나를 장난하려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오. 대화를 하고 있구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1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요. 미림대학이라는 게 실제 평양에 있는 미림동에 미림대학이라고 있고 군인들이 다니던 대학이었던 거예요. 오. 김정일이 만든 대학교예요. 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러시아 교수들한테 돈을 주고 초빙을 해와서 교육을 시켰군요.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었던 그게 2000년대예요.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게 2001년도 8월 8일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20년이 됐고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2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된 소스 프로그램 자료를 좀 달라. 자기네들이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대놓고. 네, 대놓고 이건 네. 인적 해킹이네. 나 좀 주면 안 돼요? 저를 포섭하려고 했던 거죠. 오. 그래서 데이터를 주면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오. 좀 도와달라. 주면 우리 문동보는 인민들의 우상이 되는 게야. 저는 여기 없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안 준다, 못 준다, 이거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그때는 보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렇죠. 이제 이거는 네. 보안 업체들한테만 공유를 하고 네. 전문가들한테만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 근데 계속 안 주니까 이걸 준다는 거예요. 돈으로. 네, 러시아 지폐를 가지고 있는데 오. 미화로 바꿔서 오. 계좌번호 알려주면 정확히 일주일 안에 10만 달러를 보내주겠다. 20년 전에 10만 달러요? 그때 제가 그 계좌번호를 보내고 받았으면 아마 인생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제가 20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안 주고 계속 이제 다른 얘기로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하니까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서 남한이라는 표현을 써요. 보통 이제 북한 사람들은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근데 남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좀 이상하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인터넷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걸 제일 좋아한다. 오. 그 당시에 김정일 정권 때 와. 인터넷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올 정도면 아, 네. 김정일인가? 김정은이었나? 그러니까 김정은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저한테 그런 그 조건을 걸었었는데 그 당시부터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고 또 하나는 남한은 미래가 걱정되구려라는 얘기를 해요. 왜요? 저희는 그 당시면 북한이 걱정되잖아요. 네. 니코가 속자지. 네. 나는 니들이 걱정되는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로부터 딱 8년이 지난 시점에 2009년도에 77 디도스라는 게 터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최초로 이제 기록돼 있는 대남 사이버 테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는 사이버 전쟁이란 개념이나 정의가 없을 때 이들은 이미 군인들을 상대로 러시아 교수들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주고 양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돈을 요구하는 네. 한마디로 약간 작은 규모의 해킹 집단도 있지만 아예 정말 국가 간으로 전쟁처럼 해킹을 하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있죠. 또 옛날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네네네. 같은데요. 2013년도에 3월 20일 날 여기 YTN이잖아요. 네네. YTN이 공격을 받아요. 그래요? 진짜요? 북한 애들한테. 오. 이건 뉴스 찾아보시면 나오는 얘기고요. 2013년 3월 20일 날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에요. 갑자기 YTN 직원들 PC가 작가님, PD님 PC가 꺼져요. 안 켜져요. 그리고 마비가 돼요. 그게 YTN, MBC, KBS 그리고 뭐 은행, 신한은행, 농협,
제주은행 그런 것들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언론사와 금융사가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어디를 마비시킬까요? 방송사를 마비시켜요. 상황이 공유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통을 마비시키죠. 그리고 군사 정보를 마비시켜서 전력시설을 마비시켜서 전기를 꺼버리고.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 이 사이버 공간의 전쟁도 똑같아요. 군인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 물리적인 전쟁의 개념을 사이버 공간으로 그냥 옮긴 것뿐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해본 거예요. 2013년도에. 네. 그리고 이제 그 3.20 테러라는 게 터지고 3개월 후에 이제 청와대가 해킹을 받는데 이 3.20이 터지니까 한국의 이제 보안 전문가들도 많이 화가 나고 북한의 해킹을 계속 몇 년 동안 봤는데 우리가 사실 아까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 그랬잖아요. 뭐 북한의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뭐 김일성 종합대학 홈페이지 해킹해봤자 사실 그 대남 선전 매체들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어나니머스라는 어떤 익명의 국제 글로벌 해킹 조직이라고 하는 한국 지부의 어떤 한국인이 방송사에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뒷모습만 보이고. 그래서 야, 우리가 3.10 테러도 받았으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6월 25일 날 우리가 북한의 웹사이트를 해킹하겠다라고 해서 선전포고를 해요. 6월 25일이 되죠. 네. 그날 이제 한국의 정부기관도 비상이 걸려 있고 민간 보안 업체들도 그 낮 12시에 이제 한국의 어나니머스가 북한의 웹사이트를 해킹하겠다고 해서 낮 12시에 공격을 하니까 보안업체 전문가들은 다 출근하자마자 야 오늘 점심 못 먹으니까 다 도시락 주문해놔. 비상대기야 오늘은. 근데 아침 9시가 딱 됐어요. 갑자기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돼요. 선제 공격을 받아요. 우와. 선제 공격을 받고 그때 이제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인데 홈페이지가 바뀌어요. 통일 대통령 김정은 장군님 만세라는 글자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 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돼 있고 제가 이제 남북 그 사이버 전쟁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을 때예요. 왜냐하면 한국인이 먼저 북한 웹사이트를 해킹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고 실제 6월 25일 날 됐을 때 당일날 청와대가 선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남북 간에 실제 교전을 한 거죠. 사이버 공간에서. 그렇죠. 네, 실제로 북한 사이트를 해킹했어요. 6월 25일 날. 성공했어요, 그것도? 했어요? 했는데 사실 미비하죠. 왜냐하면 대남 선전 매체이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 해킹해봤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한 사이트 접속하면 안 돼요. 막아놨단 말이에요.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해킹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북한 입장에선 대한민국의 청와대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사님, 네. 북한은 그러면 원자력도 수동으로 돌리고 뭐 정보 명령도 수동으로 하고 그래요? 거기도 컴퓨터 쓰고 내부망을 쓸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하지만 이게 인터넷하고는 단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트라넷이라는 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자기 안에서만은 돌아요? 자기네들끼리만 손잡고 노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방법은 거기 직접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있고 실제로 평양의 류경동이라는 곳에는 17545178이라는 1778이라는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 실제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아주 극소수의 어떤 허가받은 사람들만 개인 목적으로 뭐 높은 고위급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그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킹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비대칭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북한은 인터넷 인프라 자체가 비대칭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나라 통신업체가 가서 망을 깔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 이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주로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 이제 사이버전을 얘기하셨고 사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사이버전은 뭐 수도 없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07년에 있었던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간의 사이버전 이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에스토니아는 과거에 이제 구소련이 이제 지배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에스토니아 수도가 탈린이라는 곳인데 거기에는 구소련의 참전 기념 군인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토니아가 독립을 했으니까 이 군인상을 지방으로 치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당연히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환영을 하죠. 그런데 그 에스토니아에는 러시아계 에스토니아인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데모를 하고 항의 시위를 하고 이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확대가 돼서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사이에 외교 분쟁까지 초래를 해요.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하던 끝에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사이버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IT 인터넷이 발달된 그런 나라거든요. 에스토니아가요? 예, 거기는 뭐 인터넷으로 국민 투표도 하고 그다음에 뭐 주차 같은 거 하더라도 그냥 스마트폰 갖고 나 여기 주차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정도로 굉장히 IT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자, 그럼 이런 나라에 사이버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냥 나라 전체가 마비가 돼 버리겠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나토가 탈린 매뉴얼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탈린 매뉴얼이 뭐냐면 사이버전을 이제 국제법에 따라서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초의 사이버전과 관련한 국제법이었다. 완벽한 국제법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토니아, 러시아와 에스토니아 간의 이 사이버전이 탈린 매뉴얼을 탄생시킨 계기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사이버전이라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할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사이버전 그러면 뭐 인터넷 좀 마비되고 홈페이지 좀 바뀌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이버전은 훨씬 더 무섭구나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준 게 2010년에 있었던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어떤 사이버전, 우리가 이제 스톡스넷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영화도 됐죠. 그렇죠. 이게 2010년에 발발했었고요. 이란이 계속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자꾸 돌리려고 하는데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이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스톡스넷이라고 하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듭니다. 이것을 이란 원전 내부로 침투시켰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이란의 원심 분리기 5,000개 중에서 1,000개 정도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톡스넷 해킹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원심 분리기가 마비가 됐었고 실제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개발을 18개월에서 2년 정도 지연시켰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게 지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사실 그 제어봉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 관리를 사실은 사람이 잘못 조정을 해서 폭파가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해킹으로 조절하면 와 이거 뭐 상상도 못할. 이 스톡스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딱 감염이 되면 내가 원전 제어 시설들을 컴퓨터로 조작해서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현재 압력이 얼마고 이게 정확히 수치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수치가 엉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낮았다라고 표시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 제대로 제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사실은 꺼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지연시켰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지금 현재의 이 과학기술 수준, IT 수준은 이제는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태까지 와 있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요즘 신축 아파트 가보시면 다 IoT로 잘 돼 있거든요. 뭐 조명,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이 그래요? 다 외부에서 컨트롤이 돼요. 스마트폰으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지금 우리 무인 자율주행 같은 거. 요즘 제가 YTN 들어오다 보니까 차가 있더라고요. 무인 자율주행. 시험 주행이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영화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이게 해킹을 통해서 무인 자율주행을 조작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거고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상하수도 시설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 먹잖아요. 그렇죠. 아리수. 근데 요즘도 이 아리수 같은 경우도 다 컴퓨터로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해요. 근데 이 수돗물이라는 거는 소독을 해야 되는 정화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염소라는 어떤 화학 물질이 들어가요. 그렇죠. 소독 목적으로. 근데 그 염소의 수치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소독 목적으로만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수치가 약간 오버했다. 누군가에서 조작을 해서 오버해서 그 염소 수치가 들어가게 되면 수돗물이 아니라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고 또 뭐 지하철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전력이 마비가 돼서 스톱이 된다거나
또는 이제 우리 큰 4차로 같은 데 보면 교통신호 지역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호를 정확하게 지켜야지만 서로 부딪히지 사고 안 않는 나죠.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누군가가 그걸 조작을 해서 다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서로 오다가 부딪히게 만든다거나 또 원자력 시설도 뭐 한수원 공격처럼 2014년도에 그런 전력 시설을 마비시켜가지고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전기를 뭐 셧다운. 물론 네. 뭐 준비되어 있는 전력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 정말 이제는 국가의 무슨 안보 전력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완벽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2015년에 해커들이 크라이슬러에서 나온 최신형 집 차량을 네. 공개 해킹 시연을 했습니다. 아 맞아, 막 스스로 움직이게 만든 거. 예, 그래서 실제 방송 기자를 불러서 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가라. 네. 그리고 이 해커들은 집에서 그걸 원격으로 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달리는데 워셔액이 막 나와서 앞이 안 보이게 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계기판이 다 꺼져서 내가 몇 킬로로 가는지를 못 보게 한다든가 최종적으로는 핸들과 악셀레이터를 조작해서 자동차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해당 회사는 차량 140만 대를 리콜합니다. 이게 해킹으로 인해서 차량을 리콜한 최초의 사례고요. 또 2016년에는 영국에서 보고서가 하나 발표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라이던트라고 하는 건 핵 잠수함을 뜻하는 코드명입니다. 네. 그래서 영국의 핵 잠수함을 해킹할 수 있다. 그래서 핵 잠수함의 제어권을 탈취할 수 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그 예전에 뉴스에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사용을 했던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이게 진짜로 자기 거가 되는 거네. 미국 같은 경우는 대응이 제일 지금 빠르게 그리고 중요하게 대응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것 같고요. 뭐 대통령도 나서서 이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활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어떻게 대비됩니까? 해야죠. 해야죠. 뭐 늦은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최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일단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은 사이버전에 대비하는 게 그렇게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네. 사이버전을 논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팩터 중에 하나가 인터넷 의존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인터넷을 어허. 많이 활용하는가. 어허. 우리나라는 인터넷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렇죠.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할 곳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막으려고 하지만 네. 네. 인력이라든가 뭐 어떤 예산이라는 게 늘상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뭐 미국을 최상이라고 놨을 때 우리나라가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빨리 도달시켜 놔야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네. 체력은 국력이다. 네. 뭐 정보는 국력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네네네.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사이버 정보, 사이버 안보가 국력이다라는 표현을 써도 그렇군요.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공격을 대한민국이 받는 곳들이 뭐 지금 전력시설 얘기도 했고 영화사 얘기도 했고 뭐 청와대 얘기도 했지만 일상적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교, 안보, 국방, 통일 이런 분야에 계신 고위 공직자들이 거의 매일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에 안 알려질 뿐인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답답한 부분이죠. 저희 방송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거든요. 이거 오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고 160만 건이 매일 공격을 받는 데다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전력, 우리의 물, 교통 이런 것들만 2, 3일 마비시키면요. 이거 대한민국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이들 느끼셨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렇게 사이버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요즘은 스마트폰부터 병원 시스템 그리고 전산화된 금융기관까지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된 만큼 이 사이버 테러만으로도 진짜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무엇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 또 우리 VIP께서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사이버전, 해킹 이러면 그거 컴퓨터 공격하고 개인정보 뽑아가는 거 아니야? 맞아. 이 정도로 정도만. 생각을 하세요. 컴퓨터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미 사이버 공격의 대상은 아까 제가 송유관 시설 해킹해서 에너지 공급 마비시켰다고 그랬죠. 원전 시설 해킹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동차 해킹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요새 미국에 가서 거기 해커들한테 야 요새 자동차 해킹도 어떤 거 연구하니 이러면 자동차 해킹은 이미 레드오션이라서 자기 그거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럼 너 뭐 연구하냐? 그럼 나 비행기 해킹하는 거 연구하는데. 인공위성 뭐 이런 거. 이런 거 연구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의 차원이 단순히 컴퓨터가 아니고 인터넷과 연결된 거, 네트워킹 기능이 있는 모든 것은 공격 대상이다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우리 무기가 납품될 때 검수하잖아요. 네. 그렇죠? 2015년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첨단 무기 F-35 같은 전투기가 들어올 때 일반적인 검수 플러스 이게 사이버 공격, 해킹에 견디는지도 검수 단계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UN 유럽 경제위원회라는 곳에서는 규약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신차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안전하다라는 확인을 받지 못한 차량은 유럽 지역에 수출을 못하도록 규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토부하고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먹을 거에 관련돼서는 FDA 승인 받아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이거 승인 안 받으면 아예 수출을 못해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 정책 위반자들도 이게 우리 이제 수출도 막힐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조금은 좀 넓은 인식을 갖고 사이버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회사에서 빨리 그거 막는 거 개발 안 하시면 뭐 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해킹 사건들이 사실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이게 워낙 민감한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알려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어떤 사건들이 네. 민간 공공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이 공격에 대한 배후가 어느 정도 지목이 되고 확인이 되면 좀 단호한 입장으로 네. 그 입장을 좀 표명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나서서 사실 너희들의 해킹, 러시아, 중국 해킹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할 수 있다. 네. 약간 뭐 항의성도 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듯이 보도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약간 남북관계 정치적인 이슈를 좀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는 좀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공격이 북한의 공격은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해져 있는 정예 특수부대가 하듯이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공격이 제가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민간 분야에 집중해요. 왜? 민간 분야에 먹을 게 너무 많거든요. 훔쳐갈 게 너무 많고 이 민간 분야를 교두보를 삼아서 해킹을 해서 공공을 치는 데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민간의 사이버 보안을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뭐 보안 업체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빨리 개발하십시오. 제가 혼자서 어떻게 북한 정부의 공격을 막겠습니까? 이건 비대칭이잖아요. 이게 자체가. 그때 미림대학교 학생을 신고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북한의 정부 차원, 정권 차원의 공격은 정권 차원에서 막아야 된다. 그 정도는 대칭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민간 분야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좀 더 승격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 사이버 분야에 이제 관련된 곳들을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아마 저희 방송 함께 하신 이 녹화장애 분들도 방송 보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까지 충격적으로 우리가 해킹을 당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정말 요만큼인 거죠. 빙산의 일각이에요. 보안이 너무 조족지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준전시 상태다. 네. 이 사이버 공간은 대한민국은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이사님 그 회사하고 지금 YTN하고 한 라인 놓고 긴급한 상황 있으면 좀 연락을 주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네. 요거를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네. 언택트 시대를 거치면서 디지털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른 변화가 전 세계를 과연 안전한 시대로 이끌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사이버 테러가 역사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모두가 이론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클릭한 이 클릭 한 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터치 한 번, 이 잘못하면은요 정말로 이 사이버 공격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